저 제초안 부담 완화 책은 사실 의미 없다. 안녕하십니까 직방 애청자 여러분들,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오늘은 네. 게스트 없이 저희 네네. 둘이 하는 방송입니다. 뭐 부동산의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또 어떤 한 주였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게 따끈따끈한 그 내용, 발표 내용 보면 재건축, 네. 재건축도 우리가 완화에 대해서 안전진단 완화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네. 현실화 이게 나왔는데, 두 번째 게 나온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진 건데, 일단은 금액을 기준한 산정 기준을 바꿨고요. 네. 두 번째가 시점을 바꿨어요. 이게 원래부터 얘기가 나오던 부분인데 금액을 얼마까지 해주느냐가 문제였었고, 이 시점을 언제부터 잡아주느냐였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추진이 구성되면 그때부터 시점으로 해가지고 네. 정산하고 이제 마이너스 해가지고 사업 그 남는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부과를 했는데, 초과이익 환수를 시켰는데, 이거를 조합 설립 시점으로 땡겨준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그 시점하고 이제 사업 청산 이 시기랑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했을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두 번째로 이제 바뀌는 것이, 원래는 옛날 기준이잖아요. 이게 2000년대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3천만 원 미만이면 면제, 3천만 원 초과면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근데 이게 1억까지로 면제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1억. 그리고 1억부터 이제 원래는 3천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씩 이제 올라가면서 구간이 퍼센테이지가 매겨졌거든요. 근데 이것을 7천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 재건축 단지들한테 조금 완화책이니까 좋은 점은 맞는데, 과연 이거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현실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강남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사업 진행한 지 오래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 그리고 안전진단도 문턱도 안 가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좀 진행해도 전보단 낫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완화책이? 저 제초안 부담 완화 책은 음, 몇 번 더 바뀔 거라고 봐요. 사실 의미 없다. 의미는 항상 이번 정권 와서 의미 없는 게 되게 많아서.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 막판에 와 있는 곳들 중에 네. 이 제초안의 어떤 계산과 밀접한,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사실 이번 발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발표라고 보고 있고, 다만 당장 제초안 때문에 이 마지막 절차를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그런 단지에 있어서만큼은 박수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규제 완화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초안의 어떤 이 방향성에 있어서 제가 이 제초안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단기간은 아닙니다만은 몇 번이나 더 추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이 사업 막판에 이제 본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제초안의 납부가 부담으로 와닿는 그 시점까지 임박하는 단지가 많아지게 되면 또 여론이 형성돼요. 연합도 형성되고, 그때는 얼마든지 추가적인 완화를 그 정책 협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의 없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추가적인 완화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들의 충돌의 산물이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그리고 네네. 뭐 헌법재판소 가서도 뭐 위헌이다 계속 얘기 뭐 하고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 재건축 이게 왜냐면은 팔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공부 네. 안 하고 재건축 덤벼들면은 네. 이게
초과이익 환수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되는 거야 주택을 살 때. 네네. 그 시점은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요. 네. 이것도 굉장한 또 이슈거리였거든요, 항상. 나는 사실 그 제초한 저 공제 금액이 네. 지금 지금 여기 댓글이 올라왔어요. 음. 김종민님께서 제초한 공제 금액이 1억에 불과하면은 서울 핵심지 재건축 아파트보다 네. 오히려 경기도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가 더 주목받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데 저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똑똑한 분석인데 돈을 못 벌 만한 똑똑한 분석이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순간에 똑똑한데 그- 돈을 못 벌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정밀로 움직이다 그쵸? 보면 저렇게 네. 기계적인 공식처럼 대응하면은 안 돼요. 일단은 본연의 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냥 제초안의 어떤 계산이 영향. 유리하다, 덜 유리하다로 저렇게 어떤 뭐 서울 핵심지 재건축보다 경기도가 더 좋지 않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음. 질문을 주신 겁니다. 맞아요. 이게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문제예요. 이거는 세워질 때 문제고 세워지고 나서의 그 전성기 이거랑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하고서도 사시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 있는 이 전성기 때문에 사는 거고 입지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산업 진행 속도만 보고 그 앞전 단계 일부분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우매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책은 계속 변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잖아. 계속 유예했다가. 그러니까 저것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걸 스스로 단정 짓고 저런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세상 변하듯이 정책은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정권도 없고. 영원한 건 땅이다. 네. 그거는 영원하더라고요. 네. 아니 사람도 동명이인이 있는데 땅은 동명이인이 없어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런 소식이 있는데 솔직히 이슈화 해가지고 이게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하고 얘기할 만한 주제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러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그걸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감당을 할 요량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안전지는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에는 약간의 도움 닫기를 할 수 있는 띵틀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굳이 이걸로 지역을 나눠서 그 금액 내 면제 금액에 들어가는 지역 뭐 이런 거를 나눌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냥 두 번째 우리는 안전진단도 또 기다렸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단지들 있잖아요. 네. 뭐 중밀도 재건축을 다 앞두고 있는 목동, 뭐 상계,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아주 억눌려 있는 네. 그런 좀 이렇게 싸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뭐 이런 위기 속에서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그 하위 주택보다도 지금 좀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게 얼마나 더 이 시기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인 것 같아요. 베이직 이렇게 복잡한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더라. 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봐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꺼낸 기본의 개념은 네. 전세가율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전세가율, 갭금액 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음. 지금 이 지역이 네.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만 사라지면 바로 튀어 올라갈 것인지는 이 두 가지에 다 들어 있어요. 전세가율과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갭금액 당연하죠. 서울에서 너무 다르잖아 지금. 당연하죠. 온도차가.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로 내가 많은 지역들의 갭금액을 알고 있고 내가 다양한 지역들의 그 전세가율이 머릿속에 좀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라면은 어떤 지역 딱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요 전세가율과 갭금액 트레이닝 여러분들이 많은 단지들,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바로 감이 설명은 못할지라도 감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 지금 갭금액이 너무 커졌거나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곳들은 거기 모든 규제 지금 다 풀어도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뭐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는 곳들 중에서 전세가율이 되게 이제 목에 좀 찼고 갭금액이 많이 좁아진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없어져도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게 다 음. 기본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건데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지표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랑 안전진단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네. 어쨌든 간에 저는 앞으로의 벌어질 10년은 그렇게 봐요.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자는 지금 현상에만 집중해서 단기적인 걸 보는 것보다 네네. 앞으로의 10년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 시세를 이끌어가고 시장을 움직이는 그 주요한 지역이 어딜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10년까지 본다면 네. 지금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무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디가 좋을지 고민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2년, 1년 반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막 한숨도 나고 하는 건데 10년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네, 없죠. 잘 됩니다. 그 뭐 특히나 뭐 수도권 서울에 있으면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보면 지난 10년을 우리가 해보면은 딱 그 가장 파워가 있었던 거는 강남을 제외하고는 뉴타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언 뉴타운과 밑에 있는 뭐 신길 뉴타운, 예. 그리고 흑성 뉴타운, 예. 요런 쪽이 에너지가 굉장히 폭발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봤을 때 남은 뉴타운은 어딘가, 그리고 또 이제 뉴타운의 이름 바꾼, 이게 과거에는 뉴타운이었지만 지금은 네, 신속통화, 네, 모아타운, 네. 뭐 역세권 시프트 이런 이름을 바뀐 차세대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정비 사업들, 이게 또 다음 10년의 파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투자를 할 때는 재건축은 너무 좀 일반적인 서민들에게서 좀 멀어져 있는 상품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1년, 2년 보면서 금리가 또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서 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뭐 끝말은 결국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기보다 차세대 다음 1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너무 많아. 예. 뉴타운들이 근데 3배 정도씩 올랐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음. 지난 10년간은 이 기존 개발지를 해제하면서 예. 신규 개발지 지정을 거의 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해제를 당하지 않은 생존 재개발 뉴타운 지역들이 희소성이 너무 커지는 시기였죠.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의 10년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해제 안 합니다. 신규 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규 지정이 되는 곳들이 오히려 저는 기존 개발지보다 훨씬 더 주목받을 거다.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이제 보는 그쵸. 것이고, 그 역대 서울시장 바뀔 때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내세웠던 정책이 중요해요.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도 강했고, 그러면 이제 오 시장의 첫 번째 정책인 이 신속통합은 일단은 굉장히 오랜 테마를 끌고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 개발지보다는 신규로 개발지에 편입될 만한 그런 자리들에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뭐 다 약간 위축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약간 복지부동 상태잖아요. 네. 네, 다 멈춰 있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오늘 또 나오는 이 기사 중에 하나가 주담대 연내 8% 넘는다 뭐 이런 것들이 최고 나와 금리.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어제자 낮 그때 기사인데 금리가 이제 조금 잦아들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집값이 10년 만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으로 봤을 때는 아직이지만 한 달 차로 봤을 때 저번 달과 다르게 지금 3% 이상 떨어진 지역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물가 지수를 반영할 때 이런 집값이 반영되지 않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거주비라는 것이 물가 지수에 반영, CPI에 반영이 돼서 약 한 32% 반영을 하고 있어요. 물가 지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엔 얘네들이 말하는 금리를 올리는 명분 있잖아요. 물가 지수. 예, 물가 지수가 그 30%에 해당하는 이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치달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에 네. 한 시장금리 한 3% 초반, 3% 초반, 2% 후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4% 중반이잖아요. 4% 중반, 후반 이 정도인데 미국도 지금 3% 중반에서 그 단기간에 지금 6% 중반이 갔거든요. 지금. 예. 얘네도 지금 집값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금리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위축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직면해 있으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나 뭐 월세가 그 올라가기보다는 집값과 월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도 월세 렌트료가 계속 올랐는데 네. 이제 집값이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거주비가 내려올 수 있는 하나의 또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금리가 이제 이 추세 이상으로 지금 연내 8%까지 가진 않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보통의 대중들이 쓰는 대출의 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8%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주 특수한 금리다 보니까. 그렇죠. 신용등급이 보험 지금 쓰는 보험 쓰는 8% 너무너무 넘죠. 낮은 분께서 네. 무리하게 받을 때는 저금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8% 넘냐 안 넘냐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보고 네. 또 미국 금리 얘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미국의 통화 정책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그 벌어지는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인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되는 명분이 갖춰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달러를 다시 풀어내고 오히려 금리를 낮춰버릴 수도 있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수순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럼 달러를 안 풀어낼 것이냐. 이것은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망하자는 거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또 이런 얘기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힘듭니까? 엄청난 쾌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의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정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을 거예요. 세밀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어떤 큰 어떤 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들이 얘기하는 질서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달러를 다시 그러니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달러를 다시 찍어내는 그 순간이 안 올 수는 없고 24년도에 우리나라 총선 때문이 아니라 미 대선 때 그쯤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달러를 다시 찍어낼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지금 금리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달러를 다시 찍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그러니까 내년도 이맘때까지는 제가 금융 투자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전 생각 때문에 코인을 하고 있다, 주식을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 버리고 건강 버리고 돈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과 그 금융 상품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제초한 얘기도 나오고 10월 초에 그 장관 그 되시는 분 인터뷰 보니까 규제 더 푸는 정책을 10월 초에 발표하겠다. 자, 지금 이제 집값이 뭐 크게 떨어져서 이런 걸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정책은 이유가 뭐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예요. 거래 활성화. 거래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주식 거래 안 나온다 그래서 국가 죽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안 나오면 지금 지자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운영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모든 정책들이 총동원돼서 총망라해서 일시에는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상황들이요. 이제.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만큼 올릴 거냐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베이비 스텝 0.25 두 번 갈 거다. 뭐 이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의미 없어. 네. 근데 지금 뭐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역전하고 바로 위로 그 3.25로 만들자마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은 거짓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그 자체가 우리가 거짓말할 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거짓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만 잘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떤 코멘트, 수치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말 안 봐도 된다고 봐요. 네. 파월의 의견 이런 것들 말입니다. 뭐 어디까지 올리면 멈추겠다 이런 얘기들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